중동 국가의 통치자가 아닌 이상 뉴스에서 오늘 석유 1배럴 가격이 올랐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가 휘발유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중동의 오일머니 형성과 원유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플라스틱, 의류, 비료 등의 공통점은 모두 원유에서 추출한 석유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석유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 세계 경제의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원자재 중 하나이며 경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전 세계가 귀를 기울입니다. 현재 중동 지역 원유의 증산과 감산을 조정하는 주체는 우리가 오펙이라고 알고 있는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결정합니다. 오펙은 1960년에 사우디, 이라크를 비롯한 5개국에 의해 바그다드에서 결성되었는데요. 현재 1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원유의 약 40%를 생산하며 전 세계 원유 무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기구를 설립했지만 속내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원유 가격을 형성하여 자국의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유를 수입하는 수입국이다 보니 그들의 증산과 감산 결정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러시아 관련 기사를 통해 오펙 플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1년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그 대응책으로 2016년 오펙은 중동 지역 이외의 산유국들, 그러니까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10개국과 공조하여 오펙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산유국들끼리 연합해서 더 잘해먹겠다는 뜻인 거죠. 작년 10월에는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했는데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G7이 결정했던 러시아 유가 상한제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려는 행동에 뿔이 났다는 의미인 거죠. 감산을 결정하기 이전인 7월 중순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빈살만 왕세자와 면담을 갖고 암묵적 증산을 요청했음에도 감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젠 미국의 말빨도 먹히지 않을 만큼 세계의 역학구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원유의 감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펙의 움직임은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전 세계의 약 100여 개국이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라크 이렇게 5개국에 불과한데요. 바꿔 말하면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원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현재는 미국이 시엘가스나 오일로 인해 중동 의존도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한때는 중동의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원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사실 1900년대 초기만 해도 미국은 세계 원유 생산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동에서 값싼 원유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평평한 사막에서 구멍을 파면 원유가 나오는, 그리고 채굴 지역의 매장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 가격이 비싼 미국 원유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 값싼 중동 원유로 인해 원유의 생산 주체는 미국에서 중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유의 생산 주체가 중동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생산 이익을 중동 국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1950년까지 모빌, 쉘 등 세븐시스터즈, 우리나라에서는 칠공주라 불리는 거대 기업들이 중동 지역 원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공산권과 북미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70%를 정제했으며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거의 100%, 그리고 세계 민간 소유 유조선의 60% 이상을 소유했는데요. 서구 국가들의 제국주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의 석유 자원을 들쑤시고 다녔죠. 그리고 가능한 한 담합을 통해 시장을 통제했고 낮은 가격을 통해 중동 지역 산유국에 지불하는 로열티도 최소화했습니다. 그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유가 발견되는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채굴 사업에 뛰어들면서 칠공주의 담합은 1950년대 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유 가격은 생산, 수송, 정제,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합을 통해 국제 원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여러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결정되었는데요. 1960년대에도 원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던 다국적 기업들은
배럴당 1.80달러로 가격을 고정시켰고 산유국에는 로열티와 세금을 지불하는 정도였죠. 한마디로 소수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중동 국가들을 등쳐먹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오펙이 1960년에 결성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해서 여전히 다국적 기업들의 중동 지역 장악력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걸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거죠. 1차 오일 쇼크를 이해하려면 중동 지역의 근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국가 수립을 준비하고 1948년 5월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벨푸어 선언으로 시작된 악연의 고리가 이때부터 본격화된 거죠.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4차례 전쟁을 벌이지만 우세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매번 패하게 됩니다. 특히 이집트가 중심이 됐던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은 초기에 이집트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와중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하는데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원유를 무기화하기로 결의합니다. 원유 판매 가격을 크게 올리고 생산량을 순차적으로 줄인 데다 이스라엘을 돕는 서방 국가들에게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거죠. 거기에 더해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던 오펙의 일원인 리비아는 헐값의 원유를 채굴하던 다국적 기업들을 내쫓는데요. 그 일을 감행한 사람이 바로 독재자로 유명한 카다피입니다. 그리고 카다피가 다국적 기업들을 몰아내는 걸 지켜본 다른 오펙 산유국들도 카다피를 따라 다국적 기업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죠. 그 결과 오펙은 세계 무대에 큰 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는 3개월 만에 유가를 4배나 끌어올리는 1차 오일 쇼크를 일으켰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연료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1970년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이후 중동 지역 국가들이 진정한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 결정은 대부분 오펙의 손에 넘어갑니다. 오펙은 원유 중 가장 잘 알려진 아랍 경주유에 대한 공식 판매 가격을 정하고 개별 회원사가 유류의 품질에 따라 판매 가격을 조정하도록 했는데요. 되는 놈은 뭘 해도 된다고 1차 오일 쇼크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세계 원유 수요가 거의 10%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편안한 세계 경제의 성장률 덕분에 오펙의 가격 결정 시스템은 1980년대 초까지 비교적 잘 작동합니다. 당시의 국제 원유 거래는 계약을 대부분 기간 계약으로 했고 가격과 물량은 분기별로 협상했는데요. 구매자들은 가격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계획이나 투자 결정 측면에서 높게 평가했고 오펙이 주도하는 가격 시스템의 호의적인 분위기였죠.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인해 이란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시장 주체들의 투기적 행동이 결합되어 유가가 2배로 뛰면서 오펙의 회원국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가 상승은 오펙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셰일가스나 오일을 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채산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채산성을 확보해 현재는 세계에서 원유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죠. 이 시기에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약했던 노르웨이 부근의 북해 유전이 오펙이 주도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비오펙의 생산량은 세계의 수요 증가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오펙의 시장 점유율을 약화시켰는데요. 그로 인해 오펙은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원유 감사를 하는 부질없는 시도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이라는 게 세월 좋을 때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늘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시기 오펙 내부에서도 가격 정책과 근본적인 장기 전략을 둘러싸고 상당한 내분이 일어납니다. 특히 1980년 알제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회원국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유 방임 정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980년대 초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자 오펙은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원유 가격을 선물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하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오펙이 시장 통제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고 회원국들 간의 시장 점유율 쟁탈전으로 인해 유가가 폭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저유가 상황은 중간에 걸프 전동으로 인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죠. 그 이후 위기감을 느낀 오펙 회원국들은 협의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또한 생산량 억제를 위해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오펙 회원국들은 경제로 오로지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은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다른 먹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죠. UAE의 두바이나 아부다비의 계획도시,
카타르의 PSG 인수나 월드컵 개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이 그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현재 원유 가격은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 경제학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원유 공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고, 반대로 공급이 적으면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가는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훨씬 뛰어넘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등 원유 생산국의 감산이나 증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펙이 과거처럼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닌 시장의 힘에 맡겼다 할지라도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여전히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 시장의 힘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원자재를 거래합니다. 이들은 상품이 나중에 가격이 오를지에 대한 일종의 내기인 선물을 구매하는데요. 선물이 계약되면 구매자는 나중에 시장 가격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가격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도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자재 중 하나죠. 투기꾼들은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원유 가격이 얼마나 될지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유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요. 정유회사가 시장에 출시할 석유 양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기꾼들은 미래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산유국들에게 원유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의 석유 공급을 줄이고 현재와 미래의 가격을 모두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